중국의 반도체 기술의 수준은요, 이제 우리는 뭐 미국의 제재 때문에 중국이 끝났다 이렇게 보는데 그건 엉터리입니다. 중국 정부가 대략 한 60조를 투자해서 만든 펀드가 있는데 이 펀드를 받은 기업 중에서 부도난 회사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TSMC의 공장이 만약에 폭격받아서 붕괴가 되는 순간에 미국도 반도체 원시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경우에도 대만을 이것을 중국 손에 넘겨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만약에 대만을 온건한 상태로 중국이 인수하게 됐다고 그러면 중국은 순식간에 미국을 뛰어넘는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쥐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정부는 이 반도체로 중국을 이제 봉쇄하겠다고 하는 기가 막힌 전략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막아버리면 이제 반도체를 제대로 못 만드는 중국은 끝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최근 5년간의 미국의 중국 봉쇄는 구멍이 뻥뻥 뚫린 봉쇄다. 미국과 중국의 전쟁은 이제 2018년부터 시작을 해서 5년이 지속이 됐는데요. 첫 번째 전쟁은 무역 전쟁이고 두 번째 전쟁은 기술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에 그 미국이 넘버 2였던 나라를 이제 자초시키는 걸 보면 70년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소련을 이제 자초시켜서 89년에 갈기갈기 찌어서 미국 GDP 한 7% 정도로 완전히 낮췄고, 85년에 일본이 미국 GDP 한 40%를 넘어가면서 한 10년 동안 이제 95년까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시비를 걸어서 일본을 자초시켜서 30년 동안 이제 뭐 밥을 만들었죠. 근데 지금 중국과의 관계를 놓고 보면 중국은 지금 5년 정도가 소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소련의 경우를 보더라도 최하 10년에서 18, 9년의 시간이 걸려야 넘버 2를 자주시키는 것이지 5년 정도 시간을 갖고서 그 넘버 2를 자주시킬 수는 없는데, 문제는 85년에 일본하고 지금 중국을 비교를 하면 경제 규모가 당시에 일본의 거의 13배 가까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루기가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그 무역 전쟁의 성과나 이쪽을 놓고 보면 트럼프의 완성, 시진핑의 완패라고 이제 많이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결과는 정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한 것이, 트럼프가 이겼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재선을 했겠죠. 트럼프가 대중국 전략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미국의 무역수지 흑자를 너무 많이 보고 그것이 일자리를 뺏어가기 때문에 무역수지 흑자 2천억을 줄이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의 요구였는데, 문제는 무역협정에서 2천억어치를 사주겠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2010년 정산을 해볼 때는 한 1,000억밖에 안 샀어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버리니까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 때 얘기했던 무역에 관한 것들을 입에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는 아주 뭐 절묘한 전략을 사실은 잡았어요. 그래서 무역이 아니라 기술, 그 중에서도 이제 실리콘 웨이퍼를 이제 들고서 이 반도체로 중국을 이제 봉쇄하겠다고 하는 기가 막힌 전략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지금 모든 일상생활, 모든 서비스, 모든 공업에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래서 산업에 쌓일 수밖에 없는데, 이걸 막아버리면 이제 반도체를 제대로 못 만드는 중국은 끝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3년 동안 뭐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이제 하긴 했지만 이걸 제대로 실행을 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기술 봉쇄 자체도 성공이라기보다는 그물만 쳐놓고서 어떻게 보면 손을 떼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G4라든지 IPF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을 포위해서 그 반도체로 포위하고 공급망으로 포위해서 중국을 자주시키겠다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내년에 미국의 대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을 했다고 하면 지금 정책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만, 그 현재로 봐서는 뭐 바이든이 나오면 트럼프가 당연히 나올 것 같은데, 트럼프가 되면은 트럼프가 지금 아예 공론을 하고 있죠. 바이든 정책 다 폐기해버리겠다고.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바이든의 정책은 아마도 일관성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 예를 들어서 그 트럼프 때 보면은 바이든하고 똑같은 중국을 포위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었다가 정권 바뀌면서 흐지부지 돼버린 거죠. 그래서 IPEF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정부 간의 협약이지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권 바뀌어버리면 또 유야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최근 5년간의 미국의 중국 봉쇄는 구멍이 뻥뻥 뚫린 봉쇄다. 그래서 중국이 자초되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5년간을 놓고 보면 중국의 경제 규모가 이 미국의 봉쇄로 인해서 더 줄어들거나 비중이 더 낮아지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중국 기업의 한 605개인가 기업을 규제 대상에 올렸어요. 그래서 그 기업들한테는 거래도 하지 말고 기술도 뭐 제공하지 말고 뭐 이런 것들을 했지만 문제는 그 600여 개 기업 중에서 부도난 기업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그 미국의 대중 제재는 이것은 구멍이 아직 너무 많다. 그래서 중국을 자초시키기에는 시간도 너무 짧았고 또 그 자체도 놓고 보면 그것이 완벽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우리가 그 미국에 공장을 250억 불짜리 공장을 짓고 거기에 기술을 같이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지금 최대 고민은 뭐냐면 기술은 세계 최강이지만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없어요. 그리고 첨단 반도체는 한국의 삼성하고 대만의 TSMC만이 만들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이 두 개의 기업을 미국으로 유치하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인데 거기에 우리가 기술과 장비를 대거 투자를 해준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배려 그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장비 반입을 허용했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미국의 보조금을 받게 되면 세 가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조건이 되는 하나가 정보 접근권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라인에 대해서 미국의 정보기관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보자고 해서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기술 유출의 가능성이 있고 보조금을 받은 미국 공장이 이익을 내면 미국 정부와 갈라먹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일 큰 이제 반도체 시장인 중국에 대해서 10년간 5%만 증설하게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장비 반입을 허용했다는 것은 10년을 나누면 1년에 0.5%예요. 그 캐파를 못 늘리게 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어떤 장비를 개체를 하든 신규 장비를 갖고 들어가는 건 좋지만 생산량이 늘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동결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장비를 들여갈 수 있다는 것하고 생산량을 왕창 늘리거나 설비를 왕창 늘리는 건 별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기존에 예를 들면 100개를 생산했는데 예를 들면 단가가 5원짜리를 생산하다가 단가가 10원짜리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것이 예를 들어 200개를 생산하거나 300개를 생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국이 묶어놓은 이제 그 족쇄라고 볼 수 있죠. 중국의 반도체 기술의 수준은요, 이제 우리는 뭐 미국의 제재 때문에 중국이 끝났다 이렇게 보는데 그건 엉터리입니다. 중국은 뭐 우리나라 언론도 보면 7천 몇백 개 반도체 기업이 부도가 났고 그게 전년대에 비해서 2배가 늘었기 때문에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너무 색안경 쓰고서 그 결론을 내놓고 맞추다 보니까 그런데 부도난 회사는 그 정도. 그러면 전체 창업한 회사가 몇 개냐를 요걸 표본을 먼저 보여주고 나서 부도난 회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그걸 싹 뺀 거죠. 그래서 중국이 망했다는 쪽으로 반도체가 망했다는 쪽으로 논리를 잡다가 보니까 그런 건데 중국에서 창업한 회사가 9만 2천 개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서 7,800개가 부도가 난 거죠. 그러면 대략 부도율이 8%입니다. 그리고 그 전년도에 3,800개에서 7천 몇백 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배가 늘어난 건 맞는데 창업한 회사는 그보다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8% 7,800개는 망했지만 이 92%가 되는 이 8만 개 이상의 기업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거고요.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조그만한 중소기업들이 창업했다 망하는 이 기업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중국 정부가 1기 반도체 펀드, 2기 반도체 펀드 이거를 대략 한 60조를 투자해서 만든 펀드가 있는데 이 반도체 기금을 받은 회사들 대략 한 80여 개 회사 요 회사들이 중국의 반도체 우위를 주도하는 것이지 그냥 이제 스타트업이 창업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근데 그 1, 2기 펀드를 받은 기업 중에서 부도난 회사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추가적으로 3천억 위안짜리 펀드를 또 만들어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이제 주도를 하여 봐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실력이 얼마냐 하는 것은 뭐 카드라는 의미가 없고요. 이번에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면서 라이센스를 내줬어요. 중국의 실력이 이거다 하는 것을 증명서를 줬는데, 그게 뭐냐면 파운드리에서 14나노, 그리고 D램에서 18나노, 그리고 낸드에서 128단, 요걸 만들 수 있는 장비는 중국에 주지 마라. 여기가 뭐냐면 중국이 딱 그 기술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 기술하고 비교를 하면 대략 2년에서 한 5년 정도 시차가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따라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뭐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대단히 희박한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대만 침공설에 관한 것들을 찾아보면 2025년, 26년, 27년 뭐 계속 썰이 나오지만 그 썰의 100% 다가 그 출처나 소스를 보면 다 미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언제 뭐 하겠다는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전쟁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중국의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공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수비하는 이제 군사력의 3배는 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대만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79년에 이제 중국이 미국과 수교를 하면서 대만과는 미국이 결별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79년에 미국이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국내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뭐냐면 대만관계법이라는 건데, 그 내용을 보면 중국 본토가 무력으로 대만을 이제 공격을 했을 때 그것을 원상태로 돌리는 노력을 미국이 한다. 이렇게 아주 애매모호한 조항으로 만든 국내법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해석을 의역을 하게 되면 뭐냐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미국은 자동 개입한다. 자동 개입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대만을 공격하는 순간에 미군이 자동으로 대만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중국 본토를 그대로 공격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를 해요. 근데 지금 경제 규모에서 보면 중국이 뭐 미국의 60%는 70%는 하지만 군사력에서는 아직 30%에서 40%가 되지 않습니다. 붙었다 그러면 그건 백전백패죠. 그리고 미국은 지금 이제 반도체를 놓고 보면 기술은 세계 최강이지만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챗GPT, AI를 얘기하는데 5나노 이하 공정의 반도체는 미국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대만의 TSMC에서 만들기 때문에 TSMC의 공장이 만약에 폭격받아서 붕괴가 되는 순간에 미국도 반도체 원시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경우에도 대만을 이것을 중국 손에 넘겨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만약에 대만을 온건한 상태로 중국이 인수하게 됐다 그러면 중국은 순식간에 미국을 뛰어넘는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쥐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그런 얘기를 하죠.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맨 먼저 이 TSMC 공장부터 파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조금 놓고 보면 전략적으로 그 정치적인 이유로 봤을 때 중국의 이제 주석의 입장에서 대만을 빨리 통일하는 것이 자기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입지에 도움이 되냐, 아니면 현재와 같은 분단 상태를 계속 두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위협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것이 더 유리하냐를 놓고 보면 그것은 후자입니다. 그래서 빨리 공격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앞으로 15년, 30년 내에 통일하겠다고 하는 것이 자기 정치적 입지에 월등히 유리하죠. 그리고 현재로서는 중국의 군사력으로 미국과 대항해서 대만을 점령할 수 있는 실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뭐 2026년, 27년에 공격해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 손자병법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근데 중국의 지도자들은 중국 고전을 무지 많이 읽어요. 손자병법 수도 없이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대만 침공설에 대해서는 첫 번째, 중국이 실력이 안 된다. 두 번째로 이것이 미국이 절대 자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의 정치적인 이제 지도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 빠른 통일, 이것은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정치적인 입지에 빠른 통일이 도움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뭐 그건 더 두고 봐야 되는데, 그건 미중의 관계에서 판단을 해야지 대만과 중국의 관계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대만의 운명의 결정은 대만인이 결정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 그 보호막이나 병풍을 치우냐 안 치우냐 하는 문제고, 그것은 이제 예를 들면 TSMC의 공장과 한국 삼성의 공장이 미국에서 완전히 안착을 해서 최첨단 반도체를 이것을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대만 문제는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나 중국이 계속적인 이제 미국의 위협으로 있기 때문에 결국 미국이 뭐 10대인가 11대가 되는 항공모함을 갖고 있지만 그 항공모함도 이게 미사일을 받으면 이제 폭파돼서 깨지는 거죠. 그런데 대만은 이것은 절대 깔아앉지 않는 항공모함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대만이라는 지역을 동맹으로서 갖고 있는 한에는 이것이 태평양 상공에서 미사일을 쏴서 북경까지 쏘아 올리는 것보다는 대만에서 쏘아 올리는 것이 월등히 쉽고 월등히 유리한 전략적인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만 문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쟁의 포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1차적으로는 반도체, 두 번째는 미국의 군사적인 이제 판단, 거기에 달려 있을 것 같아요.